표차가 2017년보다는 줄어든 현상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공화당은 중도 우파 드골주의 정당으로서 104석, 사회당은 중도 좌파 정당으로 30석. 그래서 네. 완전히 만약에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럽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관용의 나라로 유명한데 극우 후보가 이렇게 많은 지지를 얻은 배경은 역시 마크롱 대통령은 주로 도시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얻은 반면에 르펜 후보는 도시 주변 및 농촌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생포이 지역은 보르도에서 1시간 거리 자동차로 기차로. 근데 정반대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세계 최고의 공정성과 신뢰의 경제방송 파보세. 저는 김범도입니다. 이진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랑스 대선이 있었습니다. 마크롱이 르펜 후보, 극우 성향의 르펜 후보를 이기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표차가 2017년보다는 줄어든 현상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마크롱 대통령의 승리가 프랑스의 취약성을 감추고 있다라는 파이낸스 타임스 기사를 포함해서 네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 대선에서 마크롱이 이제 2017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랑스 지난 50년 역사상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통령도 연임하고 또 의회도 장악한 경우가. 그래서 대단한 기록이긴 하지만 르펜에게 2017년에 비해서는 표차가 줄었고. 네. 그리고 여기 배경이 이제 빈부격차, 지역격차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유고 또 그리고 전통적인 좌우 이념보다는 오히려 지역적인 표심이 드러나는 이 이유는 뭔지, 그리고 또 이렇게 민주주의와 또 빈부격차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가 오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7년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데 2022년 4월 24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58.5%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르펜 후보는 이제 극우 성향의 후보인데 41.5%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제 둘이 붙었어요. 마크롱하고 네. 르펜이. 이때 이제 마크롱이 무려 66.1%, 그리고 이제 르펜 후보는 33.9%의 지지를 얻었는데 2022년 대선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이기긴 했지만 그 차이는 이제 2017년 대선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2017년에는 거의 30%의 차이가 났다면 네. 30%가 넘네요, 그죠? 지금은 거의 한 17% 정도. 네, 그러니까 반 정도. 네, 그렇죠.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1차 투표 때도 좀 나타났었는데요. 4월 10일에 대통령 선거 1차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12명이 출마를 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1위는 했지만 28%에 불과했고요. 르펜 후보가 23%. 그러니까 그 차이가 사실 크지 않았죠. 네. 그다음에 멜랑숑이라고 극자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22%, 또 3위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대놓고 이민자 추방을 주장하는 극히 극우 성향의 제무르 후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7% 나오셔서 4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정당이 중도 우파를 대표하는 공화당과 중도 좌파를 대표했던 사회당이었는데요. 네. 공화당 후보인 페크레스 후보는 5%로 5위. 네. 그다음에 사회당 후보인 이달고 후보는 2%로 10위. 그래서 이 전통적인 이 두 정당은 이번에도 힘을 쓰질 못했습니다. 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랑스 선거제도에 익숙치는 않고 사실 저도 익숙치는 않아서 우리랑 비슷한 대통령 중심제긴 하지만 네. 또 의회 역할이 우리랑 좀 다르고 그래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대통령과 그다음에 하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프랑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을 하게 되는데 1차 투표에서 유효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있으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투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투표에서 다득표를 얻은 2인을 대상으로 해서 결선 투표를 실시를 하게 되겠고요. 그 중에서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러한 결선 투표제는 1962년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 도입된 이래 1차 투표에서 대통령이 선출된 바는 없고 다 네. 결선 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 되겠는데요. 2000년에 이제 개헌을 해서 그 이전의 임기가 7년이었는데 5년으로 조정이 됐고요. 이래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마크롱이 연임을 했으니까 이제 한 번 더 하고 다음에는 이제 못 하게 되는 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의회는 양원제입니다. 그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원이 국회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요. 하원 의원이 총 577명인데 임기가 5년으로 대통령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연도에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고요. 그래서 의회와 하원과 대통령이 같이 가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에서 그 내정을 책임지는 총리를 맡게 되겠고요. 이 경우에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정당이 될 수도 있겠고 다른 정당이 될 네. 수도 있겠는데 만약 다른 정당이 된다면 소위 동거 정부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원 집정제 방식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이원 네. 집정제에서 대통령은 그 대외적인 업무를 하고 총리는 대내적인 하는 이런 동거 정부일 땐 그렇게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총리가 사실은 실세인 네. 이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2017년에 그 대통령 선거와 하원 선거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뭐 이제 당선이 됐고 그를 지지하는 정당이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을 수행하는데 이제 동력이 됐었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마크롱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 소속의 하원 의원이 359명으로 전체 과반수가 네. 넘고요. 전통적으로 프랑스 정치에서 주요 정당이 공화당과 그 사회당인데요. 네. 공화당은 중도 우파 드골주의 정당으로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속해 있던 정당이었는데요. 104석. 사회당은 중도 좌파 정당으로 미트랑 대통령과 올랑드 대통령이 속해 있던 정당이었는데 30석. 그래서 네. 완전히 뭐 거의 폭망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그런 이념을 바탕으로 한 좌우 개념 사라지고 네. 오히려 이제 그 지리학이 중요했다 이런 뭐 기사 내용도 있지만 그 안에는 이제 경제가 바탕이 돼서 이제 경제적인 격차가 이런 선거 결과를 가져오는 네, 또 그렇습니다. 지역 간에 또 이제 그 이제 경제 격차가 커지니까 네, 그런 선거 네, 결과를 네.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하고 르펜 후보가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가 이제 유럽 통합 그리고 이민에 대한 견해인데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유럽 통합에 이제 적극적이고 또 이민에 전향적인 그런 입장인데 르펜 후보는 이제 유럽 통합에 부정적이고 반이미적인 그런 성향도 보이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입장이 좀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후보의 그 입장을 보기 위해서 일단 유럽 통합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그렇죠. 네. 있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유럽 내에 그 많은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대표적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등이 있으면서 유럽을 완전히 황폐화시켰는데요. 이러한 국가들 간의 그 전쟁을 방지하고 네. 앞으로 평화적이고 공동 번영하는 체제를 만들자 이런 네. 이상으로 이제 유럽 통합이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한 가지 뭐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미트랑 대통령이 네. 1995년에 퇴임을 했는데요. 네. 그 퇴임을 앞두고 유럽 의회에서 행한 연설이 있는데 그 연설에서 유럽 내 민족주의가 이렇게 커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그렇게 네. 되면 향후에 이전처럼 전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우려하면서 유럽 국가들에게 자국 위주의 그러한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네. 민족주의적 편견에서 역시 벗어나서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자 뭐 이러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이태랑 대통령이 또 뭐 연임도 하고 그러면서 또 뭐 주변 국가들하고 여러 그 외교적인 또 그 경험도 있었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렇습니다. 어떤 좀 네. 정말 애국심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네. 그래서 유럽이 이제 뭐 이제 여러 국가들이 있으니까 이제 자국 중심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충돌이 좀 심해지면 이게 전쟁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제 유럽 통합의 네. 가장 큰 그 동기가 되었고요. 또 실질적인 어떤 고려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세계의 초강대국이 미국과 중국으로 봤을 때 경제 및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은 유럽 내 개별 국가들이 이들 초강대국과 경쟁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제 유럽에서 가장 큰 국가가 이제 독일과 프랑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뭐 국가가 크지만 미국과 중국과 비교했을 때는 인구와 경제 규모가 비교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같이 경쟁하기는 어렵다고 그렇죠. 보겠는데요. 이제 유럽 연합 전체를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과 사실 경제 및 인구 면에서는 거의 버금가거나 오히려 많을 수도 있는 그 경제 규모 면에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연합으로서는 이들 그 초강대국과 현실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 그래서 유럽이 제3의 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네. 이러한 그것도 고려가 되어서 유럽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르펜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경우에 이제 르펜 후보는 유럽 통합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프랑스가 유럽 연합에서 핵심적인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연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유럽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 뭐 아직까지는 뭐 조금 기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결과들이 각국의 충돌 또 나아가서는 좀 뭐 무력 충돌도 뭐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있어서 이 프랑스 대선에 대해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그리고 나아가선 세계가 아주 그 주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브레진스키도 사실은 거대한 체스판에서 프랑스 안보, 유럽 연합의 안보의 시작은 이제 우크라이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프랑스는 유럽 연합 내에서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을 할 것이고 또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 또 프랑스는 뭐 전통적으로 관용의 나라로 유명한데 이렇게 극우 후보가 이렇게 많은 지지를 얻은 배경은 역시 그 프랑스의 그 경제적인 불평등, 그리고 또 지역 간의 경제적인 불평등 이게 이제 표심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이후에 그 유럽 통합에 이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이제 국내적으로는 노동시장 개혁 그리고 이제 세금 감면, 스타트업 육성 뭐 이런 기업 그 활성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기 중에 실제로 그 경제적인 성과가 있었던 걸로 평가가 되는데 그 프랑스 경제 성장률이 그 독일의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2019년에 프랑스가 2.8% 그리고 독일이 1.1% 그래서 0.7%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2017년 9.4%에서 2021년 7.9%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있었던 실업률 7.9%는 이제 2008년에 실업률이 그 7.4%였는데 이때를 제외하고는 2000년대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경제적인 성과 때문에 이번에 재선이 됐지만 프랑스 내 불평등, 경제적인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크롱 대통령 재임 하에서 경제적 성과가 있었지만 그 프랑스 내의 불평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불평등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후보별 지지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프랑스는 이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는 도시 지역 그리고 소위 잊혀진 프랑스라고 불리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도시 주변과 농촌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그 불평등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간 불평등이 정치, 사회적 양극화로 반영이 돼서 이번 대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주로 도시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얻은 반면에 르펜 후보는 도시 주변 및 농촌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준수 교수가 이제 선택한 기사 중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중에 국가 정치를 재편하는 힘을 이해하려면 보르도와 그 주변의 빈곤의 초승달 지역을 방문하세요 이런 기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비디오 게임 업체 유비소프트의 임원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1위가 보르도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보르도 주변의 그 생포이 지역은 보르도에서 1시간 거리 자동차로 뭐 기차로. 근데 정반대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때는 뭐 여기도 그 와인 산지로 아주 그냥 뭐 저렇게 큰 번영을 누렸었는데 지금은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5배. 그러니까 보르도에서 가까운데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서울 내에서도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봉천동, 그래서 낙성대, 방배동, 서초동 가는데 예전에는 역마다 3천만 원이면 되는데 지금 3, 4억을 줘야 되는. 그렇군요. 그리고 전 지금 네. 일산 그 외곽에 살고 있는데 일산에서 강남으로 이제 이사 가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통일보다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그 프랑스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고 또 우리나라 대선도 부동산이 가장 그 큰 표심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롱드 지역의 모든 부는 보르도에 집중돼 있다. 북부 매독 지역에서 생포익 여기를 이제 빈곤의 초승달 지역 이렇게 초승달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지역 내에서도 뭐 사실은 생 테스테프 제가 뭐 불어를 안 배워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생 줄리앙 이런 데는 되게 이제 비싼 와인도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제 샤또 라뚜르 또 샤또 로스차일드 이렇게 신의 물방울에서 나왔던 소개됐던 지역만 거의 관광객들이 몰리고 그러면서 점점 더 빈부격차가 커지는. 그래서 사실은 SNS 때문에 이제 더 많이 알려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SNS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빈부라든지 지역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네.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또 그렇군요. 여러 가지 좀 그 SNS의 그늘을 보게 됩니다. 네. 결국 이제 유럽 통합을 포함하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기술 발전 이런 게 이제 원칙적으로 사실 결국 모든 사람의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반대 또 갈등들이 또 만만치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현실이지 네. 않습니까? 그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든가 기술 발전은 모든 사람의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김범도 아나운서가 이야기했듯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하나라고 이야기되는 그 무역 자유화 같은 경우를 보면은 무역이 자유화가 되면은 각 지역이 가장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특화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면은 생산량이 많아지고 그걸 나누게 되면 모두가 이전보다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무역의 이론이 되겠고요. 네. 거의 모든 경제학자가 동의하는 바가 네. 이거든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무역 자유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피해를 보는 지역과 어떤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무역의 자유의 이익이라는 거는 그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나 그룹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바로 무역의 이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든가 기술 발전에서 소외되는 네. 그러한 그룹과 지역에서 당연히 그러한 그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기술 발전에 대해서 반대하고 네.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이 되겠죠. 누구나 네. 자신의 이익을 갖다가 추구하는 세상이 그럼요. 그렇게 네. 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든가 유럽 통합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기술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그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 새로운 사회 경제 시스템에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정치와 사회가 역할을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혜택이 소외된 사람들이 다른 그 새로운 부분에 고용을 될 때까지 생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재교육을 통해서 그쪽에 어떤 새로운 직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와 사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되겠고요. 그랬을 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든가 기술 발전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면서 실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는데요. 만약에 정치와 사회가 이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러한 경향, 그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기술 발전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하게 되고 이를 이용하는 정치 세력들이 또 이제 생기게 마련이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프랑스 사례도 보면은 르펜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유럽 통합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그렇죠. 유럽 통합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러한 것이 이제 저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그 소위 말하는 사회의 발전이
더디게 되는 거니까요. 네. 우리가 그 사회의 발전을 우리가 그 추구할 때 경제 및 사회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당연히 그게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든가 기술 발전이 되겠는데 그러면서도 그 혜택을 보다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치 및 사회 체제가 있어야만 네. 함께 가야지만 이러한 그 긍정적인 사회 변화도 이루어질 수 있고 민주주의도 지킬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유럽 통합이 깨지면 우크라이나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유럽은. 네. 러시아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그렇죠.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르펜 지지가 왜 이렇게 많은가? 또 그리고 미국도 트럼프 같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집권했잖아요. 네, 그 배경을 그렇습니다. 보면 역시 그 경제적인 불평등, 또 지역 간의 격차, 또 일자리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가온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브렉시트도 사실은 뭐 네, 그렇죠. 같은 현상에서 네. 볼 수가 있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익스피어를 배출한 영국이 설마 브렉시트를 할까 했는데 했잖아요. 네, 그 배경을 그렇습니다. 보면 네. 경제적인 불평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 미국 선거에서 그 사실 조지 부시 아버지가 사실은 걸프전으로 지지율이 90%까지 됐었는데 그렇죠. 네. 클린턴한테 진 이유가 사실은 경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클린턴이 그때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프랑스나 우리나라 또 미국이나 결국은 경제가 가장 중요한 그런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보세는 계속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적 불평등, 지역 간의 격차, 또 SNS 때문에 벌어지는 또 지역 간의 격차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보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